지난 영상에서 저는 자전거를 움직이기 위해 이 스털링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혼자서 돌아가는 건가요? 저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걸 작동시키게 돼서 정말 신이 났지만 성능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However, like with any engine,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뜨거운 공기의 팽창이 피스톤을 충분히 밀어내지 못한 것이었고, 이를 임시로 짧은 크랭크 옵셋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을 설계할 때 제 계산에 따르면 충분한 팽창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럼 팽창한 공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래 실린더에는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이 있어 엔진의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 사이로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피스톤 내부 공간이 기밀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디스플레이서용 새로운 바닥판을 설계했고, 고온 에폭시를 사용해서 스테인리스 컵에 접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밀폐된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출력 샤프트 연결 부위에 작은 구멍이 남았지만 조립 완료 시 밀폐될 예정입니다. 저는 주 동력 실린더를 분리하고 실린더 호닝 도구도 구입했습니다. 이 도구는 가공 중 생긴 선을 매끄럽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린더 벽에 미세한 크로스 해치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오일이 도포될 때 더 나은 윤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TPU 3D 프린팅 컵실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피스톤을 가공했습니다. 이 컵실은 마찰이 거의 없으면서도 뛰어난 밀봉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린더 내부를 따라 움직이는 테플론 링으로 피스톤에 고정됩니다. 자, 이전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오래된 더 큰 크랭크를 엔진에 장착했는데 이제 새로운 개조로 작동할까요? 이제 예상했던 팽창량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크랭크 옵셋 덕분에 토크 출력이 더 높아졌고 회전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팽창만으로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기를 냉각시켜 수축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그 역할을 엔진의 이쪽 부분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공기 냉각 핀과 순행 파이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작은 가스켓으로 이 구역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 엔진 블록만 냉각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정지 상태 테스트에서는 공냉식 구역이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그 부분을 분리하고 블럭 아랫면에 냉각 수로를 추가로 가공했습니다. 블럭 전체를 고르게 식히진 못해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공기가 식으면서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엔진 내부에 진공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피스톤에 있는 이 컵실은 한쪽의 압력이 가해질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컵이 팽창해서 실린더 벽과 밀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쪽에 진공이 생기면 공기는 실을 그냥 통과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수정해 반대 방향의 두 컵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공에서도 밀봉이 유지됩니다. 이 이중작용 피스톤 실 덕분에 엔진 시동도 훨씬 쉬워집니다. 공기가 수축하면서 진공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스톤은 압축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단순히 당겨지고 밀릴 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00rpm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기의 가열과 냉각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매 사이클마다 공기를 가열한 다음 남는 열을 순행식으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재생기로 이 열 에너지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보다 훨씬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재생기는 단순히 표면적이 넓고 열전도성이 좋은 재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의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 사이에 고온 강철망이 놓여 있고 공기가 그 망을 강제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주위를 흐를 때 그 열 에너지의 일부를 망에 전달하여 망을 데우고 이 과정에서 공기는 약간 식게 됩니다. 그 다음 공기가 차가운 쪽에서 완전히 식은 후에는 다시 재생기 망을 통과해 흐르면서 망에 저장된 열로 다시 데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는 이전에 망에 전달했던 열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외부 공기로 잃었을 열을 재활용하게 됩니다. 즉, 공기를 데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줄고 차가운 쪽에서 제거해야 할 열도 줄어듭니다. 전통적으로 이 재생기 재료는 엔진 실린더 내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재료를 디스플레이서 피스톤 외부에 장착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얇은 실리콘 시트를 잘라 디스플레이서 피스톤의 외부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생기 재료가 디스플레이서와 절연될 뿐만 아니라 피스톤을 잘 잡아주고 재료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망을 구입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실리콘 시트에 감쌌고 구리선을 사용해 제자리에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개조가 엔진 성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시 엔진에 장착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제 엔진이 이전의 326rpm에서 588rpm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소량의 스테인리스 스틸 망만 추가했을 뿐인데도 성능이 이렇게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소리가 거의 내연기관처럼 스털링 엔진답지 않게 들리긴 하네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연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요. 엔진이 느려져 크랭크 볼트가 풀린 것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노킹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또 파워 피스톤과 연결된 샤프트에 약간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일부에서 저는 여기 테플론 부싱을 사용해서 샤프트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격이 너무 심해서 리니어 베어링으로 업그레이드 했죠. 그런데 그것도 유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고급 비싼 베어링과 정밀 샤프트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베어링이 샤프트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방향으로는 유격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전 방향의 유격이 거의 없어야 하는데 보통은 베어링 2개를 함께 사용해서 해결하죠. 하지만 현재 엔진 설계에는 그럴 공간이 없어서 직접 리니어 베어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개의 나사산 구멍이 있는 작은 부품을 제작했고 여기에 작은 볼 베어링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샤프트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V자형 채널이 생기고 이 부품을 엔진 백플레이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베어링 블럭을 사용해 2개의 베어링을 추가하면 샤프트를 한 축으로만 움직이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격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재생기 소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실린더를 분리하고 나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엔진 내부에는 이상한 흰색 가루가 있었는데 실리콘 시트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고 그 가루가 엔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쉬를 제거해보니 실리콘의 윗부분만 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핫캡캡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타버린 부분만 잘라내고 재생기를 짧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재료를 보완하기 위해 메쉬의 두께도 2배로 늘렸습니다. 이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소음이 꽤 커서 원래 매우 조용한 스털링 엔진의 특성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덜 시끄럽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버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 구리판으로 표면적이 넓은 히트싱크를 만들어서 불에서 발생한 열을 엔진의 뜨거운 쪽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히트싱크는 5개의 판을 사용하고 각각의 판에는 열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가공된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판의 구멍이 어긋나 있어서 열이 곧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가능한 한 많이 구리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엔진의 고온부에 바로 볼트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테스트를 위해 엔진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이 작은 변성 알코올 버너를 샀습니다. 몇 분 후 구리가 산화되어 반짝임이 사라졌고 엔진은 여전히 충분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단열하고 온도가 더 높아지길 바라며 용접용 방화포를 추가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 버너 심지를 구입해서 직접 버너를 만들었고 물을 데우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물의 온도 상승을 측정함으로써 불꽃이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심지 하나로 평균 200W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철 깡통으로 맞춤형 버너를 만들고 4개의 심지를 사용해서 800W의 열을 내길 기대하며 깡통에 변성 알코올을 채웠습니다. 구리 방열판도 단열 처리를 하자 엔진 온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가 저기서 뭔가가 타고 있습니다. 불을 끈 후에 적어도 엔진을 돌려보고 싶어서 버너의 변성 알코올을 좀 더 채우고 계속 가열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뜨거운 쪽이 섭씨 240도에 도달하자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꽃이, 다른 쪽에서는 움직임이 공기의 가열과 냉각만으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걸 보는 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출력면에서는 큰 태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걸 위한 제대로 된 버너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전에 믿음직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토치로 말이죠. 이건 엔진을 돌릴 만큼 충분한 열을 낸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이렇게 자전거 앞쪽에 장착하는 겁니다.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초기 시험 주행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플라이휠을 대신할 클러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뒷바퀴를 구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 펌프와 라디에이터가 통합된 순행 시스템도 모두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실제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최적화하고 이 버너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너와 실린더 어셈블리를 분리해서 그다지 보기 좋지 않은 구리 히트싱크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핫캡에서 그걸 분리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부의 표면적을 늘려서 뜨거운 쪽에서 공기를 더 효과적으로 데울 수 있지 않을까? 아쉽게도 이걸 스테인리스 스틸 캡에 가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낸 빠르고 쉬운 방법은 리제너레이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와이어 메셀을 잘라서 이 캡 안에 작은 탭을 이용해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공된 히트싱크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간단한 개조이고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치 손잡이에 고정되고 자전거 프레임에도 고정되는 브래킷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치 노즐을 엔진의 핫캡 옆에 고정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보기엔 우스꽝스럽지만 직접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다음 단계는 클러치 제작으로 3D 프린터로 플라이휠을 만들고 무게를 늘리기 위해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재료로는 적당한 마찰력을 제공하고 한쪽 면에 접착제가 있어서 플라이휠에 잘 붙을 수 있는 니트릴 고무가 결합된 코르크 재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클러치 플레이트에는 저렴하고 고무 코르크와 마찰력이 뛰어나며 거의 압력이 필요 없는 사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포 디스크를 잘라내면 양면 테이프로 클러치 플레이트에 간단히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클러치는 실제 엔진 클러치처럼 엄청난 출력을 감당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스털링 엔진의 출력 정도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두 플레이트는 클러치 마운트에 제가 설계한 작은 레버로 넣을 수 있으며 이 레버는 케이블로 당깁니다. 조립이 끝나면 두 플레이트 사이에 작은 스프링을 넣고 클러치를 자전거 프레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핸들바까지 연결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클러치 레버를 장착했습니다. 이 클러치 레버는 두 부품으로 구성되며 자전거 뒤쪽 클러치를 제어하는 케이블을 당깁니다. 두 개의 플레이트를 서로 눌러서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토치를 켜고 테스트해 봅시다. 클러치를 연결하면 바퀴를 돌려서 엔진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엔진이 빠르게 800rpm 이상으로 가속되고 클러치를 다시 연결하면 rpm을 낮추면서 바퀴를 다시 속도에 맞춰 가속할 수 있습니다. 가스토치를 끄면 제 리니어 베어링 솔루션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핫캡 내부에 추가된 메쉬가 공기를 훨씬 더 빠르게 가열해서 클러치가 분리됐을 때 훨씬 더 높은 RPM이 나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자체 통합 순행 시스템 뿐인데 저는 PC 스타일 라디에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저렴하고 제 엔진과 같은 파이프 피팅을 사용하며 프레임 이 부분에 잘 고정됩니다. 그리고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 이 작은 12V 펌프를 샀는데 현재는 제 파이프 피팅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는 어댑터를 사는 대신 펌프의 윗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폼랩스 폼포로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펌프 위에 작은 물탱크를 만들어 시스템에 물을 채우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파이프 피팅을 어댑터 없이 바로 나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프레임에 장착하면 이 피팅에 미리 설계된 각도가 튜브가 엔진과 라디에이터 쪽으로 올라가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작은 깔때기와 튜브로 시스템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펌프는 12V로 설계되어 있지만 전압을 12V로 올리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정말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약 3.5에서 4V 정도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한 이유는 단일 리튬이온 셀 하나로 전체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약 2W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전거를 시험 주행해볼 시간인 것 같네요. 자전거가 예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더 뜨거워지는 동안 잠깐 타볼까 해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라디에이터가 너무 뜨거워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제 다리를 바로 따뜻하게 해주네요. 꽤 괜찮네요. 마치 열선 시트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열선 시트 자전거는 처음이에요. 오, 이제 작동하네요. 여기에 뭔가 바람막이를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앞쪽이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즉석에서 만든 바람막이로 인해 충분히 뜨거워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아, 시동이 꺼졌어요. 약간의 힘이 있는 게 느껴져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많아도 한 30W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래 작동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속도에서 더 잘 작동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추가적인 공기 흐름이 라디에이터와 엔진의 냉각측을 시켜주면서 더 큰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엔진이 더 최적의 RPM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속도를 내면서 페달을 밟고 클러치를 연결했어요. 페달을 안 밟고 있네요. Ever seen a Stirling engine powered bike before? Can't say I have. 안녕. 안녕. 뭐 하는 거지? 확실히 더 빠른 속도에서 더 잘 작동하네요. 파워밴드에 들어가는 건지, 최적의 효율 RPM에 도달하는 건지, 아니면 고속에서 순행이 더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세미 스털링 자전거를 탈 차례예요. 샘이 이 자전거를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요. 샘은 저보다 20kg 가볍거든요. 그래서 엔진에서 나오는 작은 부스트가 저보다 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And engage power. 그래서 무게가 줄어들면 엔진이 아주 작은 부스트를 줄 수 있는데 샘이 더 높은 속도에서 시도해보면 어떻게 달릴까요? 정말 밀어주고 있어요.
소리가 정말 멋져요. 엔진이 아주 약간의 동력 보조를 해주긴 하지만 언덕을 올라가게 밀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비교적 간단한 개조만으로 엔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작동하고 있어요. 놀랍군요. 그리고 엔진 내부의 열 전달을 높이면 더 빨리 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은 플립으로 더 큰 토크를 얻고 일정한 순항 속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